자,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이겠네요. 예, 종각입니다, 종각.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민주화 운동과, 통일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민주화 운동과 통일 정책은 매번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도 나왔었고, 9월 모의고사도 나왔었고, 그래서 민주화 운동 한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이 강의는 꼭 들으시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 두 문제는 딱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점, 2점 나오면은 4점 이상은 무조건 확보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민주화 운동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민주화 운동은 뭐 다양한 운동들이 있겠지만 세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이 있어요. 4, 5, 6이네요, 선생님. 4, 5, 6 이거 물론 뭐 시기가 이렇게 또 우연찮게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게 다 연도가 다 다릅니다. 4.19 혁명은 1960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5.18은 1980년,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은 1987년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도가 각각 다르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4.19 혁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4.19 혁명 같은 경우는 주요 키워드가 나오는 것이 3.15 부정선거, 김주열 열사, 이승만 하야, 이게 주요 키워드고요.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신군부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시민군,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 유산의 등재, 이게 중요 키워드고요. 주요 키워드.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은 좀 많이 나와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치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13 오헌 조치, 그 다음에 이한열 열사, 6.29 민주화 선언, 직선제 개헌, 이게 시험에 나와요. 좀 6월 민주항쟁 왜 이렇게 많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들인지 차근차근 저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 4.19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4대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 4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대통령 후보로 자유당은 이승만을, 그리고 민주당은 조병옥이라고 하는 사람을 냈다 그랬었죠. 자,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는 누구였습니까? 이기붕, 그리고 민주당은 장면 후보가 나왔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승만의 대통령 후보, 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조병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갑자기 사망하게 돼. 그래서 어찌됐든 일단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 따놓은 당상이고, 그러면 이제 부통령에서 이제 좀 갈릴 것 같은데, 이 4대 정 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 대통령 후보였던 이승만의 나이가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에는 그 권한이 부통령에 이어지게 되는데, 이 부통령을 반드시 자유당에서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왜? 이승만이 4년을 다 못 채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온갖 이제 치사한 방법들이 다 동원이 되게 되니 우린 그것을 3.15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3.15 부정선거를 보고 많은 학생들이 이 이승만 정부에 많은 비판을 하게 되죠. 그것이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김주열이라고 하는 마산고등학교 학생이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이 시신을 유기를 하게 되는데 이 시신이 발견이 되게 돼요. 너무나 처참하게.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이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 더 나아가서 이승만 정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게 되니 우린 이것을 4.19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거 버틸 수가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니 우린 이것을 4.19 혁명, 그래서 이승만 하야, 이승만 정부의 붕괴를 이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19 혁명은 끝. 자, 5.18 민주항쟁은 여러분들 민주화운동은 좀 설명할 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신체제 기억나십니까? 유신체제 기억나셔야 되죠? 이 유신체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 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초월적 권한,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모든 권한을 다 두고요. 그 다음에 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국회의원 임명권을 주고요. 국회 해산권도 주고요. 그 다음에 긴급조치권이라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좀 급하다, 좀 위기다라고 이 판단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긴급조치권을 내려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그랬었습니다. 국회 해산권도 있었고요. 자, 이런 유신헌법이 만들어진 거는 1972년인데요. 이 유신체제가 무너지게 된 것은 1979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무너졌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는 초창기 처음에 권력을 잡았을 때부터 이제 유신체제가 이제 끝날 때까지 반공과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과 그리고 경제 발전을 최종 목표로 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좀 독재 이런 거를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유신 반대 운동이 있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좀 잘 넘어가더란 말이야. 그런데 이 유신 정부, 유신 체제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니 이게 바로 석유파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석유파동. 그 중동에 좀 정세가 좀 불안정해서 석유값이 급등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값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나라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는데 그중에 YH 무역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가발 만드는 공장이야. 이 YH 무역 회사가 문을 닫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이 YH 무역에서 일하던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이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임금을 좀 덜 받을 테니까 좀 회사 문 닫지 말고 계속 운영을 하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운동을 경찰들이 이제 강경 진압하게 됩니다. 경찰이 이제 강경 진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그 당시 신민당이라고 하는 그 야당이 있었어요. 야당 이 사무실로 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 당시 이 신민당사의 총재로 있던 사람이 김영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김영삼 아까 말씀드렸죠. IMF 금융실명제 역사 바로 세우기. 그래가지고 이 신민당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여기에 경찰력이 또 투입을 해가지고 이 신민당사를 습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단 그 또 여성 노동자도 사망하는 일도 있었어요. 옥상에서 떨어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가지고 야당 사무실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 그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민주당 당사를 이제 습격한 거예요. 공격을 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 좀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오, 이거는 이제 큰일 나죠, 여러분들. 정치 탄압이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행정부가 여러분들 그 제1야당의 사무실을 공격한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야. 그래서 그 당시 신민당의 총재로 있었던 이 김영삼이 기자회견을 열게 돼요. 그 당시 이제 해외 외신 기자들을 딱 모아놓고, 아니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 그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가지고 야당 당사를 공격하냐, 그리고 습격을 하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여성 노동자들을 탄압해가지고 또 사망 사고까지 일어났다.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외신들이 이 사건을 이제 보도를 하겠죠, 해외에. 그러면은 당연히 박정희 정부에서는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삼을 그 자택에 이제 가택이라고 합시다. 가택 연금 시켜요. 그러니까 집에서 못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이제 봉쇄를 해가지고 그 집에 이제 가둬놓은 거야. 아무래도 이 사람이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집에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국회의원에서 또 제명을 시켜요. 아까 국회 해산권도 가지고 있고 국회 임명권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었잖아, 유신 체제하에서는. 자, 제명을 시켜버리게 되니까 그 당시 김영삼을 지지했었던 부산과 마산에서 김영삼을 복권시켜라라고 하는 내용의 부마항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부마항쟁, 부산과 마산에서 이 부마항쟁의 진압 방법을 놓고 그 당시 그 박정희 정부의 이제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과 그리고 중앙정보부, 지금으로 따지면 국정원이죠, 이 중앙정보부 실장이었던 이 김재규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게 돼요. 자, 차지철 같은 경우에 부마항쟁이 탱크로 밀어버리면 된다, 뭐 사상자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괜찮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 이 김재규 입장 같은 경우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탱크로 이렇게 유혈 진압을 해버리게 되면 제 4.19 혁명이 나타날 수 있다. 좀 불안하다. 저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된다.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 경호실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준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되었지 모르겠지만 10월 26일 날 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린 이것을 11.6 사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11.6 사태라고 이야기를 해. 이렇게 해서 유신 체제가 이제 무너지게 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번에 설명드렸었죠.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면 그 권한은 부통령이나 아니면 총리에게 넘어갑니다. 그 당시 국무총리가 누구였냐면 최규하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있었어요. 이 최규하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유신체제죠. 지금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는다 이야기를 했었어. 자, 이 최규하가 대통령에 있었을 때 이제 좀 사태가 좀 어수선했겠죠. 어수선했고, 그리고 최규하도 그렇게 강단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 자,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전두환과 노태우라고 하는 신군부 세력이 12.12 사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반란이에요, 반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유신헌법, 유신체제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두환이 12.12 사태라고 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 유신 정권을 겨울 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겨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좀 운유적으로 차가운 어떤 뭐 시련, 고난, 역경 이런 걸 뜻하죠. 그래서 이 유신이라고 하는 자유가 없었던 시대를 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계절로 이제 운용하게 되는 거야. 자, 어찌됐든 지금 전두환과 노태우라고 하는 이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잡았지만 아주 오랜 기간 이 박정희 유신 체제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이 고통받았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드디어 유신 체제가 종말하고 우리에게도 민주화가 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것을 서울의 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서울의 봄은 그 당시 민주화에 대한 많은 요구들, 많은 시위들을 통틀어서 서울의 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서울의 봄에서는 아직 유신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죠. 유신 헌법 폐지해라. 그리고 대통령이 죽었기 때문에 전국에 계엄령이 떨어져요. 계엄령 폐지해라. 그리고 전두환 물러나라. 이런 시위들을 했을 겁니다. 자, 전국적으로 이렇게 서울의 봄과 같은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게 되자 그 당시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는 이 계엄령을 더 확대시키게 돼요. 우린 이것을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사망했고요. 그리고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라고 하는 사람이 친군부 세력이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12.12 사태를 일으키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서울의 봄과 같은 민주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니까 1980년 5.17 비상계엄이 확대가 되게 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이제 비상계엄이 확대가 되면서 또 전국 대학교 이렇게 전국에 있는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휴교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제 5월 18일이죠. 5월 18일 날 그 당시 이제 전남대에 등교하려고 있었던 많은 학생들이 그 당시 이제 군인들이 그 학교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그 군인들이 그 전남대 학생들을 아주 강력하게 진압을 하면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5.18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박정희와 같은 죄송합니다. 이 전두환이라고 하는 그 신군부 세력들이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 이 시민들에게 발포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시민들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너무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어떤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었으니 우린 이것을 시민군의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시민군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5.18에서만 등장하더라.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5.18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신군부에 의해서 강제 진압되게 되더라. 그리고 이러한 5.18과 관련된 기록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18 끝났고요. 자, 6월 민주항쟁 살펴보도록 할게요. 6월 민주항쟁. 잠시 물 좀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987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까 4.19 혁명이 이승만 정부 때 그리고 또 5.18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규하 그 당시 대통령이 있었지만 그 전두환이라고 하는 그 신군부 즉 군정 세력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군사 정권. 그리고 1987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정부 때 일입니다. 이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도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독재 정치를 했던 사람인데요. 아까 유신 체제는 대통령을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는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 전두환도 그걸 똑같이 답습합니다. 대신에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데서 대통령을 뽑아요. 그리고 7년
대통령의 임기는 7년, 한 번 할 수 있어요. 단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뽑으니까 당연히 간선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1987년에 무슨 일이 있냐? 1982년 1월에 서울대학생이었던 이 박종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이제 덮기 위해서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희대의 망언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죠. 근데 그 당시 이 박종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부검했던 이 의사의 양심 고백으로 이 사건이 물고문에 의한 사망이었다는 것이 전국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박종철 죽음의 어떤 진상을 밝혀라.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을 지금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독재에 너무 악용이 되니까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요구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정부에서는 싫다. 지금의 헌법을 수호하겠다. 지금의 헌법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간선제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4.13 호헌 조치라고 합니다. 호헌, 헌법을 수호하겠다. 지금 우리 대통령 그 8차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8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는 간선제죠.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뽑는 이 간선제를 유지하겠다. 이게 바로 헌법을 수호하겠다. 4.13 호헌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4.13 호헌 조치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호헌, 절패, 독재, 타도 이러면서 시위를 계속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시위 과정에서 연세대학생이었던 이 이한열이라고 한 사람이 최루탄에 맞아서 의식불명에 빠지게 됩니다. 의식불명에 빠지게 되더라. 자, 그런데 그 이한열 열사가 그 당시 최루탄에 딱 맞고 저 의식이 없는 사진이 여러분들 그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보도가 돼요. 그래서 이한열의 어떤 이 의식불명 이 사진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지게 되니 우린 이것을 6월 민주항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위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 전두환 정부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니 우린 이것을 6.29 민주화 선언. 이 6.29 민주화 선언의 주요 내용은 뭐다? 대통령을 앞으로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개헌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19와 5.18 6월 민주항쟁 살펴봤거든요. 주요 키워드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 바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19는 살펴봤었죠. 여러분들 이승만이 하야했다. 그래서 4.19 혁명이라고 해서 3.15 부정선거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주에서 일어났네요. 1980년. 쉽네.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고요. 신군부라고 하는 키워드 나왔네요. 그럼 5.18이네? 5.18 민주화운동. 정답은 계엄군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되었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홍경래의 주도로 전개했던 홍경래의 난 신당통치 반대로 주장하였다. 반탁운동. 순종의 주급을 계기로 발생하였다. 60만세 운동. 최씨 무신 정권에 반발한 곳은 뭐 많죠, 여러분들. 만족의 난도 뭐 해당이 되겠고요. 그렇죠?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민주화 운동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민군이라고 하는 키워드 나왔고요. 자, 5월 17일 얘기하는 거겠죠. 5.17 비상계엄 확대.
17일에 갑자기 휴교를 내려지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18일에 광주에 공수부대가 투입되었고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민군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군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5.18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4.4.5 입개헌이 단행되었다. 이승만 정부고요. 3.15 부정선거 이승만 정부. 신탁 통치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발견된 거죠. 최초의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최초의 평화적이라.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가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주네요. 너무 쉽네요. 5월 광주. 광주 시민들. 계엄군. 시민군. 5.18이네. 뭐 찾으라 그랬죠? 옳은 거 찾으라 그랬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신군부라고 한 키워드 나왔으니까.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비판할 때 이거 6.3 시위라고 설명드렸었죠?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국교 정상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잠시만요. 한일 국교 정상화는 여러분 아까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자고 했었죠. 죄송합니다. 지금 뭐 좀 하고 있어가지고. 네. 자, 4.13 후원조치 철폐를 촉구하였다. 4.13 후원조치 같은 경우는 아까 6월 민주항쟁 그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가 주도하였다. 급진개화파가 주도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갑신정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갑신정변. 자,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 4.19. 자, 가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광주, 계엄군, 최규화 뭐 이렇게 나왔네. 광주 5.18이네요. 답은 3번. 내각 책임제 정부 수립을 가져왔다. 4.19 미사일 협정 같은 경우는 삼부 통합에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제가 한 거라고 했었고요. 11월 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거는 뭐 YH 무역, 뭐 부마 항쟁이 해당이 되겠네요.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 결정에 반발하였다. 반탁운동. 자, 6번. 가민주화운동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라남도청, 광주, 계엄군, 시민군, 또 5.18이 나오네요. 정답은 2번 신군부. 교정도감 최충원과 관련이 있죠. 훈여 10조, 태조 왕건, 4.4.5 입개헌, 이승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과 그리고 누구죠? 여운형과 안재홍이라고 한 사람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잠깐만 끊었다가 진짜 마지막 통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문제 다 풀었니? 이거 아직 안 풀었잖아. 5번. 다음 요소가 보도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지난달 9일 60 국민대회를 하루 앞두고 벌어진 시위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땡땡대 학생 이한열. 이거 가지고 60만 세 운동을 풀면 안 돼. 이한열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네요. 검은색 대형 추모 인장이겠지? 인장이 걸린 모교 학생회관 빈소에는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조문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장지, 그러니까 이제 묘지를 얘기하는 거죠. 모교 내부와 광주 망월동 묘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이한열 열사의 무덤은요, 여러분들 그 망월동 묘역이 있어요. 구묘역이 있고 신묘역이 있는데 그 기념탑이 있는 데가 신묘역이고 거기서 차로 한 5분 거리 정도 되는 거리에 또 구묘역이 있거든요. 그 구묘역에 가보시면 이한열 열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정답이 몇 번입니까? 4.13 호원 조치 이후의 일이 되겠죠? 4.13 호원 조치 이후에 호헌, 철폐, 독재, 타도 그 과정에서 체류탄을 맞고 쓰러졌기 때문에 마에 관련된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통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